새벽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집을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한순간에 불법 건물이라며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70대 할머니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마당 쓸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과 화투 치고 그런 소박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의 음모 앞에서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그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깨달은 한 가지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순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지난 2년간 겪은 일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1951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셋째였는데 그때만 해도 시골은 정말 가난했죠.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에 와서 처음엔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이 고작 3만 원이었는데 그 돈으로 자취방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고향에 보낼 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골보다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죠. 2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실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1974년에 결혼해서 이듬해에 첫아이가 태어났고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처음엔 월세방에서 살았는데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살기가 정말 빠듯했어요. 남편은 인쇄소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옷 한 주 달기, 비닐봉투 접기, 부품 조립, 그런 일들로 조금씩 돈을 벌었죠. 그렇게 5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1979년에 지금 이 집을 샀어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30평 남짓한 단독주택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700만 원이었어요. 은행 대출 받고 부모님께 돈 빌리고 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집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흘렀고 뒷산에서는 도토리도 주워왔었죠. 여름이면 산에서 매미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온 동네가 하얗게 덮였어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웃집 아주머니들과는 된장도 함께 담그고 참 정겨운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후에 작은 인쇄소를 차렸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두 아이 키우고 집 한 채 마련하기에는 충분했죠. 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조금씩은 나아지던 시절이었어요. 큰아들 철수는 지금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부산시청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있고요. 딸 영희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해요. 역시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모두 넷인데 다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거든요. 명절이나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이 오면 이 집이 북적북적해져요. 손자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 만들고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면 다시 조용해지죠. 남편은 5년 전인 201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정말 허무했어요.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남편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밤낮으로 간병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집 잘 지켜줘. 우리가 평생 애써서 마련한 집이니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집을 잘 지켜달라고.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예언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정말 외롭고 막막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와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자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부산으로 내려오세요. 엄마, 대구로 오시면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에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 함께 만든 작은 평상, 남편의 서재,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이런 공과금 내는 것도 남편이 다 했던 일이라 어려웠어요. 집에 뭔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웃 아저씨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수리 기사를 부르는 방법도 배웠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생겼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거예요. 밤새 혼자 있던 집에 목소리가 들리면 덜 외로워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요.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면 기분도 상쾌해지거든요. 6시 30분부터는 마당에서 라디오 체조를 해요. 이건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 하던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남편 없이 혼자 하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고 나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마당을 쓸어요. 우리 집 마당은 그리 크지 않지만 감나무 한 그루와 작은 텃밭이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키우는데 봄에는 상추와 쑥갓,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심어요. 손자들이 오면 직접 딴 채소로 요리해 주는 게 자랑이에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차려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하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2사람 분량으로 요리했는데 이제는 1사람 분량으로 요리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8시경에 집을 나서서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가요. 30년 넘게 다닌 시장이라 상인들과는 다 안면이 있어요. 할머니, 오늘 배추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김장하실 거죠? 고등어 방금 들어온 거예요. 어제 잡은 거라 싱싱해요.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오세요. 상인들이 저를 챙겨주는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혼자 산다고 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10시부터는 집안일을 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 준비하고 혼자 사니까 일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나요. 그래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언제 아이들이 갑자기 올지 모르니까요. 점심은 보통 간단하게 먹어요.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가끔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는데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라면을 싫어해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우리 동네 경로당은 10년 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시설이 꽤 좋아요. 1층에는 탁구대와 당구대가 있고 2층에는 컴퓨터실과 도서실이 있어요. 저는 주로 1층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쳐요. 고스톱을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돈을 걸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점수만 세어요. 하루 종일 쳐서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다음 날 간식을 사오는 식으로요. 경로당 친구들과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가끔은 젊은 시절 연애 이야기도 나와서 모두들 웃곤 해요. 옥순아, 너는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지? 당연하지. 요즘 젊은 애들처럼 여러 명 사귀지 않았어. 우리 때는 그게 당연했지. 지금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 동네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재개발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벌써 10몇 년째 나오던 얘기였어요. 언젠가는 아파트가 될 거야. 땅값이 많이 오를 거야.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강북구에서도 오래된 주택가예요.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라 집들이 낡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기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지하철역까지도 걸어서 15분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2021년 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이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실제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집들을 둘러보고 다니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측량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즈음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했어요. 이상민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처음엔 참 친절해 보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불편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할머니, 혹시 집에 불편한 것 없으세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도와드릴게요. 관리비 고지서 받으러 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직접 갖다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친절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새로운 소장이 참 괜찮다고 칭찬하곤 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경로당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할머니, 들어보셨겠지만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될 예정이에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개발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요, 주민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미리 계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금 계약하시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이 정말로 확정된 일이라니. 그런데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지금 계약하시면 시세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 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 나이에 혼자 이런 큰 집에 사시는 것도 불편하실 텐데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상민 소장의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산 집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민 소장의 표정이 순간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할머니,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지금 계약하시면 좋은 조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민 소장은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민 소장과 그런 대화를 나눈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는 우리 옆집에 30년 넘게 살던 분이에요. 마당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하고 가끔 텃밭에서 기른 채소도 나눠 먹곤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다니. 옥순이 언니, 미안해요. 아들이 자꾸 이사 오라고 해서 재개발도 될 거라고 하니까
미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요. 여기서 오래 사셨는데 저도 떠나기 싫지만 아들 말로는 지금 나가면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저씨도 누군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나 보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좋은 조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김씨 아저씨가 이사 간 다음 주에는 앞집 박씨네도 이사를 갔어요. 박씨네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마당에서 놀게 해주곤 했는데 할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는 거야? 일산으로 가요. 새 아파트로. 여기는 재개발되면 몇 년 동안 공사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박씨네 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미리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 다음에는 뒷집 이씨네도 이사를 갔어요. 한 달 사이에 우리 골목의 집 절반이 비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니까 정말 쓸쓸했어요. 더 이상한 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낮에는 거의 집에 없고 밤늦게 들어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전 이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마치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 같았어요. 가끔 여러 명이 한 집에 모여서 술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가였는데 이제는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사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웃들이 다 떠나도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혼자 남게 되니까 외로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어요. 2021년 10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 7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라디오 체조를 하려고 마당에 나갔는데 집 앞에 까만 승용차 2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우리 집을 뭔가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당에 나가니까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안경 쓴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혹시 이 집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구청 건축과입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법 건축물이라니. 우리 집은 45년 전에 합법적으로 지은 집인데 무슨 소리인가 했죠. 우리 집은 1979년에 합법적으로 지은 집이에요. 건축 허가증도 다 있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은 저한테 서류 뭉치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이 집은 건축 당시 허가받은 것보다 2평이 더 크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1985년에 추가로 지은 창고도 무허가 건축물이고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2평이 더 크다니, 창고가 무허가라니.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 여기 다 측량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변경된 건축법에 따라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복잡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측량 결과, 건축법 조항, 처벌 기준, 70살이 넘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일단 벌금 300만 원을 내셔야 하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수도 있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연금만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는데 300만 원은 몇 달치 생활비였거든요.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이라니 그게 뭐예요? 집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45년간 살아온 집이 일주일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이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개발구역, 이상민 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했던. 혹시 이런 집이 우리 집만인가요? 아니요. 이 동네에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다들 정리하고 계시던데 할머니 집만 아직.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정리했는데 우리 집만 문제가 된다니. 그들이 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45년간 살아온 집이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 되다니. 그리고 일주일 안에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집이 철거된다니.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산에 사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엄마 집에 큰일 났다.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이 불법이라고요? 아들도 깜짝 놀라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그거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집 지을 때 모든 허가 다 받고 지었는데 혹시 사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왔다고 하고 서류도 다 있더라. 일단 제가 내일 당장 올라갈게요. 같이 구청에 가서 확인해봐요. 아들이 다음 날 새벽 첫 차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함께 구청에 가서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우리 집이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이 물었어요. 최근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는 문제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단속이 엄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청 직원의 설명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공문서도 있고 측량 결과도 나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변호사에게 문의해봤지만 쉽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일단 벌금을 내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일단 벌금부터 내요. 나중에 천천히 따져봐요. 결국 아들이 300만 원을 마련해서 벌금을 냈어요. 아들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지 않은데 적금을 깨서 돈을 마련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벌금을 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5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집이
갑자기 불법이 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벌금을 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우선 우리 골목에서 저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이사를 가거나 아예 비어있는 상태였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정말 이상했어요. 대부분 20에 30대 남자들이었는데 낮에는 거의 집에 없고 밤늦게 들어와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마치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제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같은 발소리,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들. 처음엔 제가 나이 들어서 헛것을 보나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어느 날 밤 2시쯤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깼는데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까 검은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한 20분 정도 서 있다가 갔어요.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서 우리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전등을 켜지도 못하고 숨어서 지켜봤어요. 며칠 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담장에 누군가 돌을 던지는 소리였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누구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발소리가 들리면서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담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돌 던진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장에 빨간 페인트로 뭔가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빨리 꺼져라라고.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세요? 네. 요즘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혹시 누군가와 원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CCTV라도 설치하시는 게 좋겠네요. 경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서요. 낮에도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경로당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항상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힘든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어요. 아직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이웃들마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옥순이 언니만 혼자 왜 안 나가요?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준다는데 혹시 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살기도 힘드실 텐데 처음에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마치 제가 동네에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현명하게 결정하셨는데 언니만 왜 그러세요? 재개발되면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나가면 돈도 더 받는다잖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을 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관리소장 이상민은 여전히 가끔씩 와서 압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친절한 척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셨나요? 다른 분들은 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셨는데 할머니만 혼자 버티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일이에요. 할머니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확정됐다면 왜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왜 제 의사는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지, 그런 답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중에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2022년 1월 20일, 정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관리사무소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으러 갔어요.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지만 저 같은 노인들은 아직 종이로 받는 게 익숙하거든요.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이상민 소장이 없었어요. 대신 젊은 직원이 혼자 있더라고요. 김대현이라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몇 번 봤던 얼굴이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말을 안 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소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 구청에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저는 고지서를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달라고 했어요. 김대현 씨가 안쪽 화장실을 가리켜줬는데 그게 소장실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책상 위에 뭔가 낯익은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 도장이었어요. 정말로 제 도장이 맞았어요. 남편이 예전에 만들어준 옥순이라는 도장이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서 더 자세히 봤어요. 도장 옆에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보였어요. 토지 매도 계약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그 서류를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2021년 11월 15일에 관리소에 토지를 매도했다는 계약서였어요. 매도 금액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 끝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다는 거지? 저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데 어떻게 제 도장이 여기 있고 제 이름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계약서 아래에 있던 다른 서류들을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 동네 다른 집들의 계약서도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 박씨네, 이미 이사간 모든 이웃들의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계약서에 매도인 이름이 저였어요. 정옥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가 우리 동네 전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다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때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계약서 뒤쪽에 붙어있던 메모지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정치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수 시의원 마이너스 2억, 김철호 구청장 마이너스 1억 5천, 이상민 관리소장 마이너스 5천만,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수 재개발 승인 처리, 언론 관리, 김철호 불법 건축물 단속 지시, 행정 처리, 이상민 주민 설득, 계약서 관리. 이게 뭘 의미하는지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들은 뇌물 리스트였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내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제 이름을 이용해서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토지를 빼돌렸던 거예요. 저는 그들의 사기극에 이용당한 희생양이었던 거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거대한 부정부패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 모든 진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그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혔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했어요. 계약서, 메모지, 도장까지 모든 걸 찍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김대현 씨가 소장실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숨겼어요. 아, 화장실 나오는 길에 도장이 보여서 혹시 제 도장 아닌가 해서. 아, 그거요? 소장님이 할머니 도장을 맡아두신 거예요. 내가 언제 도장을 맡겼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김대현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걸 말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소장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찍어둔 사진들을 봤는데 다행히 대부분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저를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 계약서를 만들고 제 이름으로 토지 거래를 조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불법 건축물이라는 핑계를 댔던 거고요. 밤마다 저를 괴롭혔던 것도, 이웃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던 것도 다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제 도장이 도용되었고 위조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할머니, 이런 민사 문제는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워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민사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문서 위조고 사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가져온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원본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원본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들이 제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분명히 위조 서류를 봤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큰아들이 예전에 알아봐줬던 변호사였는데 상담료로 30만 원을 내고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전부거든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혹시 녹음이라도 해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상민 소장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소장님, 제 도장을 왜 가지고 계셨나요? 할머니가 예전에 서류 때문에 잠깐 맡겨주신 거잖아요. 언제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할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매도 계약서가 있다던데 이때 이상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계약서 말씀이세요? 5억 원의 땅을 팔았다는 계약서요. 할머니, 뭔 소리세요? 그런 계약서는 없는데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건 아니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는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고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참고 더 물어봤어요. 그럼 박민수 시의원은 아세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이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누가 그런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뭔가 있는 건 아닌가요? 할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쓸데없는 말 퍼뜨리고 다니시면 문제될 수 있어요. 이제는 아예 협박조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녹음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상민이 당황하는 모습, 박민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협박하는 말까지 모두 녹음되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언론에 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왜곡되어서 보도된 거예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주장으로 혼란 야기, 70대 여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 추정되는 망상으로 관계기관 고발, 전문가들, 노인성 치매 환자의 피해 망상 증상 진단, 기사를 읽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방해하는 문제 있는 주민으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할머니야? 정말 치매 걸린 것 같은데. 가족들이 왜 방치하고 있을까? 재개발 때문에 다들 힘든데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니. 경로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옥순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구나. 병원에 한번 다녀와봐. 나이가 들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 우리도 조심해야 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모두 제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이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온 거예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철수야, 엄마 말을 믿어야지. 정말로 그런 서류들을 봤다니까. 엄마, 혹시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착각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자식이 저를 믿지 않는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밤마다 협박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일로 고생하지 마세요.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자처하세요?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우편함에도 이상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소동 부리지 마라.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2022년 3월 20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오는 저녁이었는데 누군가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찾아올까 해서 무서웠지만 문을 열어봤더니 관리사무소에 김대현 씨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뭔가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김대현 씨는 집 안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더라고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뭐가 미안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사실 다 맞아요. 위조 계약서도 뇌물 리스트도 모든 게 진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다 봤어요. 소장님이 시키는 대로 위조 서류 만드는 것도 도왔고 정치인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몇 번 따라갔어요. 김대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재개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민들 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류 만들고 언론에 돈 주고 기사 조작하고 정말 나쁜 짓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요. 특히 할머니가 치매 환자로 몰리는 걸 보고 나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그 모든 일에 가담했다는 게. 김대현 씨는 울먹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업무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점점 이상한 일들을 시키더라고요. 어떤 일들이요? 처음에는 주민들 인적사항 정리하는 거였어요. 누가 혼자 사는지,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경제 사정은 어떤지 그런 걸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도장을 복사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서류 낼 때 몰래 도장을 찍어서 복사해두라고. 저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김대현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정치인들이 관리사무소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시의원, 김철호 구청장, 그 사람들이 와서 소장님과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연히 들었어요.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지, 주민들을 어떻게 내보낼지, 돈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할머니,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소장님이 시켜서 녹음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내용, 뇌물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위조 서류들도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김대현 씨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서 저에게 줬어요.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녹음 파일들, 위조 계약서 사본들, 돈거래 내역들. 이걸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 김대현 씨는 어떻게 되나요? 저도 처벌받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할머니 같은 무고한 분이 피해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는데 만약 저희 할머니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김대현 씨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도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들이 할머니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이 USB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에 숨겨둘까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빨리 변호사를 새로 구해서 법정 투쟁을 준비하세요. 김대현 씨가 가고 나서 저는 USB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엄마한테 이제 진짜 증거가 생겼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엄마, 정말요? 무슨 증거요? 아들은 처음에 또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김대현 씨와의 만남과 USB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네요. 괜찮다. 이제 엄마 말을 믿어주면 돼. 제가 당장 올라갈게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싸워봐요. 아들은 다음 날 새벽 첫 차로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어요. 장민호 변호사라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USB 내용을 한번 봐야겠어요. USB를 확인한 장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문서 위조가 아니에요.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에요. 시의원, 구청장까지 연루된 조직적 범죄죠. 녹음 파일들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상민이 강민수 시의원과 통화하는 내용에서는 뇌물 전달 시기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박 의원님, 이 토지는 확실히 개발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시의원님이 추진하시는 거니까. 그럼 약속한 대로 2억은 다음 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언론에서 치매 환자로 처리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예요. 정말 역겨운 내용들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녹음에서는 김철호 구청장과의 대화도 들렸어요. 구청장님, 불법 건축물 단속은 언제 시작할 건가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집부터 먼저 하고. 좋습니다. 벌금은 얼마로 할까요?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집을 불법 건축물로 만드는 것부터 언론 조작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장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확실히 승리할 수 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로 그날부터 협박이 더 심해졌어요.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하루 종일 서 있었고 전화 협박도 하루에 20통씩 걸려왔어요. 할머니, 그 USB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조용히 넘기면 다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대현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모든 걸 자백한 거예요. 저는 이상민 관리소장의 지시로 위조 서류 작성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불법 거래 과정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김대현 씨의 증언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었어요. 검찰이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이상민과 박민수 시의원, 김철호 구청장을 불러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언론의 보도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부패 드러나 7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이 진실 밝혀내 치매 환자로 몰린 할머니. 알고 보니 정의의 증인. 이제야 사람들이 제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네요. 할머니가 진짜 용감한 분이었네요. 존경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2022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법정에 갔어요. 70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는데 떨리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요. 법정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온 동네 사람들까지. 방청석이 모두 차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이상민, 박민수 시의원, 김철호 구청장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이 초라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치매 환자 취급받던 제가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었으니까요.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재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토지를 편취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어요.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2022년 1월에 관리사무소에서 제 도장과 위조 계약서를 발견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증인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45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과 속임수 때문이었다니 억울하고 분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저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증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혼자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있었어요. 장 변호사가 USB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했어요. 이상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 의원님, 할머니 문제는 걱정 마세요. 언론 쪽의 이야기에서 치매 환자로 처리했으니까. 박민수 시의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좋아. 그럼 약속한 돈은 언제 줄 거야? 이번 달 안에는 받아야 하는데.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이 급하게 메모를 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김대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세한 증언을 했어요. 저는 이상민 소장의 지시로 정옥순 씨의 도장을 이용해 위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왜 그런 일에 가담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었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대현 씨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피고 측 변호인들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박민수 시의원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재판장님, 이 모든 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정치적 음해를 위한 거짓 증언이에요. 그럼 녹음 파일의 목소리가 시의원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박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미 음성 감정 결과 본인의 목소리라는 게 확인되었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저에게 줬어요. 피해자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저는 70년을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치매 환자로 몰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때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비록 70살이 넘은 늙은 할머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는 있어요. 저는 피고석을 바라봤어요.
이상민과 박민수, 김철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한 일은 단순히 저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모든 주민들을 속이고 법과 제도를 농락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약자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돈과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내 집과 내 인생은 빼앗아 갈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김대현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날이 왔어요. 2022년 6월 22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저를 응원하러 온 동네 사람들까지. 방청석이 모두 차 있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상민, 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민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철호, 뇌물수수,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어요. 세 사람 모두 법정에서 바로 체포되었어요. 박민수 시의원이 체포되면서 마지막까지 변명했어요. 이건 정치적 음모입니다. 재심을 청구하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정말 기쁘고 후련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건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집에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 거예요. 제 정원 가꾸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전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저 같은 분이 계시면 믿어주고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재개발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었고 이사 갔던 이웃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어요. 김씨 아저씨도 돌아오셨어요. 옥순이 언니, 미안해요. 그때 언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우리는 예전처럼 옆집으로 지내고 있어요.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경로당 친구들도 저를 영웅 취급해요. 옥순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용감한 할머니가 있다니 자랑스러워.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집과 제 인생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김대현 씨는 법정에서 선처를 받아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인정받은 거죠.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해요. 며칠 전에 김대현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계속 숨겼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요즘 저는 예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자문을 요청해서 가끔 강연을 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다녀왔어요. 재개발 문제로 고생하는 할머니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이게 제가 강연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큰 권력과 돈이 있어도 결국은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김대현 씨 같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치매 환자 취급받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저는 남편이 심은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어서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우리 여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김대현 씨의 용기, 장민호 변호사의 도움, 아들의 지지,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돈과 지위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기억은 평생 남아요. 그리고 그런 작은 정의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저는 정옥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